사랑에 밑줄 친 한국사. 가깝고도 먼 그대. 부부 별곡. 유이춘과 송덕봉의 부부의 세계. 이혼이 선택인 시대다. 2019년 대한민국의 조이혼율은 2.2로 이는 인구당 1000명당 이혼 건수가 2.2건임을 의미한다. 혼인에서 무덤까지 해로 동혈의 미덕을 뽐내던 선조들이 펄쩍 뛸 수지다. 천생연분의 운명론과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맹세로 맺어진 이들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력, 성격 차이, 자녀의 유무, 상대 가족의 간섭, 가정폭력 등 심각한 사안도 있지만 채취나 식습관, 잠버릇 등 얼핏 들으면 사소해 보이는 이유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에겐 어떤 이유도 사소할 수 없다. 그러니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부부의 세계에 존재함이 틀림없다. 그런데 조선시대 미암의 유희춘과 성중 송덕봉의 부부의 사례를 보면 어쩌면 이 복잡 미묘한 부부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유희춘의 유배로 인한 의도치 않은 기나긴 별거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건재한 금슬을 자랑하며 죽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바로 부부가 끊임없이 주고받은 시문과 서신이었다.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온갖 자질고레하고 소소한 일상, 엉뚱한 오해, 착각에 대한 핀잔, 오해의 해명, 시제의 칭찬, 기특한 격려들을 나누었다. 그럼으로써 일상의 민낯처럼 드러나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그 사연들은 말해준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쿨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공감, 그리고 소통의 노력이라고 말이다. 유희춘이 남긴 미암 일기에는 그런 그들만의 부부의 세계가 가득하다. 천생배필의 각방 거처. 중종 31년 1536년 24세 해남 청년 유이춘은 16세 담양처녀 송덕봉과 백년가약의 화촉을 밝힌다. 유희춘의 외조부는 중국 표류기인 표해록을 쓴 최부고, 송덕봉 집안은 학문과 시문에 출중한 담양의 명문가였다. 중매는 성덕봉의 친척이자 면왕 정가를 쓴 송순이 섰다. 가히 문연으로 맺어진 감수성이 깊고 독서를 좋아하는 낭만 청년과 당차고 시문의 재주가 있는 문학소녀의 아름다운 결합이라 하겠다. 결이 비슷하고 합이 맞기에 문학과 사랑이 넘치는 완벽한 부부의 시나리오를 써나갈 것만 같은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장장 40년 5개월에 이르는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내며 곡절 많은 부부의 여정을 겪어 나간다. 처음엔 그들의 삶도 순탄했다. 유이춘은 혼인한 지 2년 만인 1538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름으로써 가장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는 중종 때 시강원 설서로서 동궁의 사부로 지내다가 사가독서 한 뒤 홍문관 수찬, 무장현감 등을 역임하며 능력을 펼쳐나갔다. 덕봉 또한 부지런히 살림을 도모하면서 성심껏 시부모를 섬겼고 슬하의 일남 일녀를 양육하며 건실한 삶을 꾸려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업무의 압박과
일상의 피로를 간간히 나누는 수준 높은 시문과 지적인 대화로 해소했을 것이다. 그들의 평온한 삶에 균열이 생긴 것은 혼인한 지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1547년 유이춘이 일명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 불리는 정미사화에 연루되면서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당시는 문정 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하면서 그녀의 친정 동생인 윤원형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유이추는 문정 왕후가 유님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을사사화에 협조하지 않아 윤원형 일파로부터 미움을 받던 차였다. 그러다가 윤원형이 꾸민 양재역 벽서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된 것이다. 사건 직후 유이추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함경도 종성에 안치되었다. 이로부터 1567년 선조가 즉위하여 재임되기까지 20년간 지속된 귀양살이는 부부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뿐인가? 복직 후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는 임시로 집을 빌려 생활한 관계로 덕봉이 친정인 담양과 남편이 있는 한양을 오가며 살림을 했으니 이들 부부가 느긋하게 함께 보낸 시간은 실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부부는 이 공백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간다. 미암일기에 수록된 일기와 서신들은 평소 시우와 지기로서 돈독한 정을 쌓아왔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일상과 마음을 공유했는지를 보여준다. 미암일기는 유이춘이 55세 되던 1567년 10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난 1577년 5월 13일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일기다. 원래는 14책이었으나 현재 11책만이 전한다. 이 중 10책은 그의 일기이고 나머지 1책은 자신과 부인 송씨의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의 내용은 자식 걱정과 살림 마련부터 관직 생활, 노후의 여가, 작품 활동까지 다양하다. 재주 없는 아들 경념에 대한 한숨과 각별한 며느리 사랑도 엿볼 수 있다. 시집간 딸의 거친 성정에 관한 염려와 첩을 둔 사위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다. 자신의 생일날 아픈 외손녀가 안쓰러워 술과 고기가 올라온 상을 물리고 수박을 가져다 주거나 손주에게 책과 옷 등을 보내는 다정한 일면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암일기를 가득 채운 것은 아내 송덕봉이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위해 겨울이면 누비바지, 소못, 가죽옷, 가죽신을, 여름이면 모시옷을 지어 보낸 정성, 노예를 키우고 술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는 야무진 살림솜씨, 토지를 매매하고 가옥을 수리하는 여장부의 면모에 유이추는 감탄했다. 또 남편의 실책을 조리 있게 나무라며 그의 작품의 수준 높은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던 현명함을 칭찬했다. 궁극에는 함께 늙어가며 나누는 황혼의 여유와 오가는 시문의 정치를 공유했다. 그러니까 미암일기는 40년 차 부부의 희로애락과 신산고초, 눈물과 웃음이 범벅된 부부의 기록인 셈이다. 유배지에서 생긴 일. 귀양은 부부의 많은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유이추는 학자의 자존심과 가장의 체면에 생채기가 났고 송덕봉은 시모 봉양과 자녀 양육 및 생계 책임이라는 실질적인 가장의 무게를 감내해야 했다. 힘들기는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덕봉이 가정의 대소사로 육체적으로 분주한 반면
희추는 외로움과 서러움 등의 감정 소모가 더 컸던 모양이다. 글쓰기와 독서만으로는 고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짧은 제주 유배가 끝나고 함경도 종송으로 옮긴 즈음 유이추는 수발을 들던 15세 연하의 여종 구질덕을 첩질로 삼는다. 방씨가의 얼뇨로 방구떡이라고도 불린 그녀는 이후 해성, 해복, 해명, 해귀라는 4명의 딸을 낳으며 유이춘과 종성에서 10년을 함께 지낸다. 슬하의 자식을 넷이나 둔 첩의 존재를 물론 송덕봉도 익히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유이춘을 대신해 시모의 3년상을 치른 덕봉은 1560년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남편이 있는 종성이었다. 한반도 남쪽 끝에서 최북단까지 가는 길. 그때의 심정을 송덕봉은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가고 또 가다. 마침내 마천령에 이르니 가없는 동해바다 수면이 거울 같아라. 말리길을 부인내가 무슨 일로 이르렀나. 삼종의 의리는 중하고 내 한 몸은 가벼워서라오. 송덕봉 마청령에서 읊다. 전라도 담양에서 함경도 종성까지는 867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2배가 넘는다. 거리도 거리거니와 어찌나 높은지 하늘을 어루만지듯 하다는 해발 709m에 이르는 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급한 경사와 험한 지형의 마천령을 넘어가는 길 위에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귀양살이에 첩까지 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어서도 마음이 복잡해서도 고되었을 터. 그러나 말리길의 고단한 노정에도 사그라지지 않은 것은 본능과도 같이 넘쳐흐르는 시상이었다. 거울같이 맑고 평온한 동해바다에 감정을 이입해 보노라니 시댁과 남편에 대한 도리와 책임으로 무거웠던 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노라. 스스로를 위로해보는 송덕봉이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이 걸려 도착한 종성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부부의 사이는 예전 같을 수만은 없었다. 떨어져 지낸 세월의 어색함은 물론이요. 수발구실이든 외로움을 핑계 삼든 어쨌든 남편 곁에는 첩이라는 틈입자가 존재했던 것이다. 실상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작첩은 합법이고 관행이었다. 하지만 훗날 일기에 적었듯이 유이추는 부인 송덕봉에 대한 애정이 깊어 작첩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론 다정한 천성 탓에 첩과 서녀들에게도 안쓰러움을 느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럴 즈음 홀로 생계에 육아에 3년상까지 마친 송덕봉이 유배지로 찾아온 것이다. 본부인이 찾아오자 구질덕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해남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 덕분에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한결 편안해진 유이추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일임한 채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송목구, 육서, 부록 등의 편찬을 마무리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던 것도 덕봉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줬던 덕분이리라. 해별된 후 유이추는 해남으로 이주한 첩에게 물품과 노비를 보내거나 서녀들의 속량 처리 등의 일을 아내와 의논하곤 했다. 그때마다 덕봉은 안주인으로서 넉넉한 아량을 보이며 그들을 식솔로 인정하고 끌어안았다. 그러고 보면 가정의 평화와 저술, 미래의 대비까지 유이추는 참으로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비친 셈이다.
착각과 진상의 사실관계. 그러다가 유이춘이 20년 만에 해배되어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문정왕후가 죽은 1565년 벽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제기되면서다. 평소 경서와 사서에 뛰어난 그의 실력을 신임했던 선조는 1567년 즉위 즉시 유이춘을 성균관 직강 겸 지제교에 제수한다. 이어 유이춘은 대사성, 부제학, 전라도 관찰사, 대사원 등을 역임하는 등 바야흐로 출세의 전성시대를 맞는다. 그는 전에 없이 바빠졌다. 유이춘이 전근과 전직으로 분주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송덕봉은 일일이 남편의 임지에 함께할 형편이 안 될 때에는 담양에 돌아가 가사와 뒷바라지에 전념하면서 부부의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덕봉의 생활은 유이춘이 복직한 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사실 유이춘은 학문이 매우 정밀했고 행실이 독실하여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그런 그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이었다. 그는 집안일이나 주변 관리에는 영 서툴러서 전담 매매나 집수리 등 굵직한 일부터 서책 정리나 자녀 교육 등 세세한 일까지 모두 송덕봉에게 의지하곤 했다. 의관과 버선이 해져도 부인이 새 것으로 내주지 않으면 바꿔 입을 줄을 몰랐다. 한 번은 덕봉이 책 테두리에 제목을 써서 보고 싶은 책을 쉽게 꺼내볼 수 있게 서책을 정리해주자 좋아라 하며 보고 싶은 책을 쉽게 꺼내볼 수 있으니 아주 좋다라고 일기에 기록해 두기도 했다. 물정에 어둡다는 건 눈치가 없다는 말도 또 그만큼 성정이 해맑다는 말도 되리라. 그 해맑음으로 그는 종종 뜬금없이 편지를 써서 한 번씩 송덕봉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다. 한 번은 자신이 넉 달이나 독숙한 것을 자랑하며 칭찬을 요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아내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처신이었다. 그 편지에 대한 송덕봉의 반응은 이러했다. 삼가 살펴보니 서찰 가운데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풀었다고 자긍하는 대목이 있더군요. 감사하는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군자가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현의 밝으신 가르침일 뿐 아녀자를 위해 억지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공이 있으니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몇 달 동안 혼자 지내고 매번 편지마다 구구절절 공을 자랑하였지만 예순의 나이에 혼자 잤다면 스스로 기운을 위해 이로운 것이지 제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높은 벼슬에 있어 도성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처지인데 몇 달이라도 혼자 지내는 것이 또한 보통 사람들로서는 어렵게 여기는 일이기는 합니다. 독숙이 시예인 양 생색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착각은 금물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유이춘은 관직 생활의 투정과 아내를 향한 순애보를 독수공방이란 소명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리광을 부리듯 생호라비 고수를 자랑하며 칭찬받고자 했던 것이다. 뒤집어 보면 조그만 일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을 만큼 그녀의 존재가 컸다는 방증도 되리라. 그러나 덕봉은 철없는 남편의 자랑 공세에 나이 예순에 혼자 자는 잠은 의학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니 뭐 그리 으스댈 것 없다며 사실관계를 짚어준다.
혹여 너무 머쓱해질까 봐 그 벼슬, 그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몸을 보증한 것은 참 잘하시었다 얼러주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마디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저는 옛날 시어머님 상을 당하였을 때 사방에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당신은 만리밖에 귀양가 그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통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성으로 장례를 치른 것이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도 제가 봉분을 만들거나 제사를 지낸 일을 두고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었죠. 3년상을 마치고 또 말리길을 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종성으로 당신을 찾아간 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이처럼 지성스럽게 한 일을 두고 잊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유배를 간 유희춘 대신 홀로 치렀던 모친상을 운운하면서 당시 장례를 치른 후 모두의 치하를 받았던 노고를 언급한다. 묻어둔 구은을 꺼내들며 칭찬받을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로 내게 잘난 척을 하느냐. 나는 이런 것도 해냈다. 하면서 말이다. 그녀의 응당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과 겸손에 자신의 공로가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험한 마천령 고개를 넘어 종성 유배지까지 찾아간 기억까지 짚어주며 착각은 금물이라 경고한다. 그러고는 바라건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리도록 하세요 라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편지를 끝맺는다. 아내의 편지를 받은 유이추는 아차 싶었다. 20년 넘는 유배 뒷바라지와 작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아내의 존재감을 퍼뜩 깨달은 것이다. 묵직한 한마디에 철퇴를 맞은 그는 이 편지를 받은 심경을 부인의 말과 뜻이 다 좋아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편지는 일기에 남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자신의 천진한 착각을 깊이 반성하는 유이춘만의 방식이었을까. 화해에서 해로까지 말년의 일기 곳곳에는 어느덧 폐경에 이른 아내의 노화를 염려하여 의녀 선복을 보내고 겨울날 털 귀마개를 만들어 보내는 다정한 일면이 보인다. 또 종종 저술 작업을 도와주는 덕봉을 동료로서 의지하고 존중하여 내가 오늘 유압 학원을 번역하면서 부인에게 많이 물어서 개정을 했다거나 상서를 교정하다가 모르는 것을 덕봉에게 물어 알고는 내가 오늘 새벽에 부인과 동료가 되었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렇게 희추는 덕봉과 벗처럼 동료처럼 해로하는 미래를 소망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소와 같은 희춘과 덕봉 부부의 관계다. 티격태격 아슬아슬한 듯 남편이 던지면 아내가 맞받아치는 핑퐁 게임 같다고나 할까? 이런 식이다. 산에 꽃 흐드러져도 보고 싶지 않고 음악 소리 쟁쟁 울려도 관심 없다네. 좋은 술, 고운 자태엔 흥미가 없으니 오직 책 속에서 남아 참맛을 즐기려. 유이춘 지극한 즐거움을 읊어 성중에게 보이다. 성독봉의 자가 성중이니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시를 보내며 유이추는 아마 아내의 칭찬을 한껏 기대했으리라. 이젠 수린이 여전히 관심 딱 끊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려 한다고 짐짓 학자의 면모를 뽐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늘 예상을 비껴가고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송덕봉의 반응이었다. 봄바람 아름다운 경치, 예로부터 훌륭한 구경거리, 달빛 아래 타는 검은 거도 하나의 한가로움이요. 술 또한 근심 있게 하여 마음을 호탕케 하거늘 당신은 어찌 책 속에만 빠져 지내나요? 송덕봉의 차운 봄바람, 달빛, 검은고, 그리고 술. 송덕봉은 세상에 즐길 것이 이리도 많은데 어찌 꽁생원 마냥 책만 파고드냐며 잔뜩 호응을 기대했던 남편의 허를 찌른다. 둘은 가끔씩 툭탁거리기도 했는지 일기에는 지난밤 부인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내가 조금 실수를 하여 부인이 화를 냈다. 내가 사과하여 곧 풀렸다. 라는 기록도 보인다. 한 번은 희춘이 평소 콧대가 높은 덕봉을 빗대 부인이 문 밖에 나설 땐 코가 먼저 나가더라며 놀려대자 덕봉은 키 작은 희춘 들으라는 듯 남편이 길을 다님에 가끈히 땅을 쓸더라 하고 응수한 적도 있다. 놀리는 재미에 맞받아치는 센스. 이런 게 부부 사이를 윤택해 하는 윤활유가 아닐는지. 그런가 하면 둘은 이런 시도 주고받았다. 눈 내리고 바람 더욱 차가우니 추운 방에 앉아있을 당신 생각나오. 이 술이 비록 품질은 좋지 않지만 차가운 그대 속을 덮일 수는 있을 터요. 좌부승지에 올라 닷새째 숙문원에서 숙직하던 유이춘이 술 한 동이와 함께 아내에게 보낸 시다. 거센 눈바람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유이춘은 문득 평소 술을 즐기던 아내를 떠올린다. 벼슬 하는 남편 따라 한양에 올라와 애쓰는 아내가 안쓰럽고 고마웠던 걸까? 희추는 술을 보내며 마음도 덮이라는 따뜻한 배려를 전한다. 송덕봉 또한 짐짓 취기를 벗삼아 감사의 답시를 보낸다. 국한잎에 눈발은 날리오나 은대 승문원에는 따뜻한 방이 있겠지요.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술을 받아 언 창자를 채우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코올의 기운과 살가운 마음으로 따뜻해진 늦가을 밤은 마치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계절 같다. 오래 살면서 별의별 모습을 다 겪고 이제 사계절의 막바지에 다다른 두 사람. 둘은 그간 냉탕과 온탕, 달콤과 살벌, 전쟁과 평화를 오가는 파란 곡절의 세월을 함께 견디어 왔다. 오래 살면 닮는다더니 공감을 넘어 공명을 울리는 부부의 세계는 설렘과 열정에서 인내와 노력을 거쳐 애착과 신뢰를 발판 삼아 어느덧 눈빛만 봐도 속내가 보이는 염화시 중의 경지에 이른 듯하다. 이런 주거니 받거니도 재미있다. 원녀가 한번 웃으면 3년 머무르는데 당신이 사직하고 돌아오기 어찌 쉽겠소. 1571년 9월 19일자 미암일기에 덕봉이 보냈다고 기록된 시다. 1571년이면 유이춘이 전라감사로 재직할 때다. 당나라 한유가 친구 유사명 2월 지방미녀에게 혹하여
3년간 빠져 지낸 것을 꼬집은 유생시에 빗댄 이 시를 그 시점에 덕봉이 보낸 이유는 뻔하다. 월나라 미녀 같은 여인에 빠져 전라도 관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은근한 견제와 염탐이랄까? 뭐 작첩의 전적도 있고 떨어져도 있고 그립기도 하고 덕봉으로선 은근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인데 그러기로서니 희춘 나이 내일 모레면 환갑인 59세다. 그럼에도 그녀 눈엔 여전히 멋진 남자로 보였나 싶기도 하고 보고픈 마음을 저리 돌려 말하는 그 마음이 귀여워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그 마음을 감지했는지 곧바로 화답하는 희춘이다. 월려 한 번 웃으면 3년을 머물렀다고. 창녀 한유가 일찍이 방심한 유사명 풍자하였네. 평생토록 정주문에 들기를 원하고서 어찌 동문 쪽으로 잘못 움직이겠는가. 정주는 정호, 정의 형제와 주의를 이른다. 유이추는 성리학의 대가들을 줄줄이 나열하며 이 몸은 방종한 유사명과는 급이 다른 고귀한 학자들과 같은 부류라는 큰 소리로 아내의 여색 염려를 잠재운다. 살짝 쫄은 마음이 삐죽이 내비치는 덕봉이나 짐짓 호언으로 장담하는 희춘이나 천정배필이 따로 없다. 얼핏 속 썩이는 남편과 속 끓이는 아내의 공방전 같은 이들의 관계는 미암 일기의 깨알 같은 기록들을 통해 이렇게 문학으로 승화되었다. 유이춘이 관직의 고단함이나 업무의 무게를 토로하면 송덕봉은 따뜻하게 격려하며 몸 단속을 당부했다. 희춘이 가끔 허장성세라도 부릴라 치면 덕봉은 이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제압했다. 남편은 종종 아내에게 작품을 선보였고 아내는 화답시를 보내며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희춘은 진심으로 아내의 능력과 지혜에 탐복했고 덕봉은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고 요구했다. 가끔 헛발질하는 남편의 고삐를 틀어지고 잠시 잃었던 방향 감각을 되찾아 함께하는 발걸음, 길고 고단하지만 함께하기에 해볼만 했던 여정. 뒤돌아보니 그래도 잘 왔다 싶은 그 길은 유이춘과 성덕봉이 그들 부부만의 세계로 떠나는 길이었다.